자, 우리 이어서 이번에 세 번째 시간 뭐 공부하냐? 교재 14쪽 봅시다. 예, 제2절 경찰의 기본적 임무와 수단 그랬죠? 예, 여기 공부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제목을 써놓고 합시다. 경찰의 기본적 임무, 임무와 수단. 예. 이런 항목인데, 자 여기서는 시험에 출제되는 주 부분이 여기에요. 기본적 임무예요. 임무. 응? 이 부분. 그리고 여기서 경찰의 할 때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찰 기관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현재 우리나라 경찰청, 우리 경찰 조직 구조가 이제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이렇게 내려오죠. 그런 현재 우리나라 경찰 기관이 수행하게 돼 있는 기본적 임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런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뭐뭐 있느냐. 그런데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 저와 같이 체크해요. 자, 경찰의 기본적 임무 1 해놓고, 경찰 임무에 관한 기본적 논의는 원래 어디서 전제로 하는데, 조직법상의 경찰기관을 전제로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조직법이라는 말이 나오죠. 조직법이라는 건 법이 뭐에 관해 규정한 거야? 경찰, 우리나라 경찰 전체 경찰 조직은 어떻게 짜여져 있고, 뭐 경찰청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지방청은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 다 경찰 기관별로 임무를 다 정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 이제 읽다 보면 조직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작용법이라는 말이 나와. 그러니까 조직법은 이 경찰 기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이런 것, 그리고 임무가 뭔지 이런 걸 정하는 거고, 작용법은 좀 더 조직, 경찰 조직이 수행해야 될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정하는 걸 작용법이라고 그래요. 응? 그래서 일단 그런 정도로 알고 시작을 합시다. 그러면 원래 경찰의 임무에 관해 논의할 때는 본래는 조직법상 경찰 조직에 관해서 규정한 법에서 이제 경찰 조직에는 어떠한 기관이 있고, 이 기관이 어떤 임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이제 써놓게 돼 있는데, 그걸 논의로 하는 것,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특성은 경찰 조직법 말고도 경찰 작용에 관한 법에서, 직무집행법이라는 법이 그래요. 경찰 작용법에서 경찰의 임무 내지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특색이다. 자, 그러면 두 가지 공부합시다. 본래는 뭘 전제로 한다고요? 논의의 전제가 조직법상의 경찰기관을 전제로 하는 거다. 그런데 두 번째 포인트, 우리나라에서는 경찰 작용에 관한 법에서도 임무 범위를 규정해 놓고 있는 특색이 있다. 됐죠? 그러면 표가 있어. 뭐 있어요? 왼쪽에 경찰법 나오죠? 이게 우리나라 이제 1991년에 처음 제정된 법인데, 경찰 조직에 관한 법이에요. 경찰법에서 제3조에 경찰의 임무에 대해서 7가지 정해놓고, 오른쪽에 줄여서 경직법, 작용에 관한 법이에요. 경찰관이들이 무슨 작용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치할 수 있는지를 쭉 규정해 놓은 법인데, 이 작용법에서도 제2조 직무 범위라고 해서 7가지를 규정해 놨어요. 응? 그 중에 뭐 완전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이 돼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3호 같은 경우는 내용은 같은 건데, 뭐 경찰법에서는 경비 요인 경호 및 대간첩 대테러 작전 수행, 근데 오른쪽엔 경비 주요 인사 경호, 이런 식으로 조금 표현이 다르게는 돼 있지만 뭐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응? 그래서 모두 7가지를 규정해 놨어요. 응?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이제 조금 다르게 돼 있었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찰법 제3조 91년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경찰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 오른쪽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게 1953년에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만 경찰의 임무를 규정해 놨었고, 그것도 5가지만 규정을 했었어요. 응? 그러다가 1991년에 경찰법이라는 조직법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서도 이제 애초에 5가지 규정했는데, 조금 이 한쪽에는 규정이 있고 한쪽에는 규정이 없는 거, 이렇게 아주 좀 달리 규정이 돼 있다가 이제 최근 2013년인가부터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모두 다 똑같이 7가지로 규정을 했어요. 응? 그래서 7가지 양쪽이 똑같이 동일하게 규정이 돼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아주 최근에 이제 2가지가 추가됐는데, 그 위에 두면 3호에 보세요. 각각의 3호에 보면 대테러 작전 수행이 추가됐어요. 응? 그거 밑줄 준비해요. 대테러 작전 수행이 최근에 추가된 거. 그리고 6호
외국 정부기관이나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업무, 요것도 이제 경찰의 임무로 추가된 거예요. 응? 그래서 7가지로 돼 있다. 요거 7가지 문제 내기도 합니다. 다음 중 뭐 경찰법 2조나 경찰법 3조나 경직법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 걸 고르시오 해놓고 쭉 써놓고 정답은 뭐 모두 다 이걸 답으로 고르게 이런 식으로 해놓는다든지 하니까 위에 두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설명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한 얘기죠. 경찰의 기본 임무는 소극적으로 질서 유지하는 임무다.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임무고 적극적인 복지 증진은 아니다. 일반론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독일 그 개념을 받아들여서 뭐 하는 거로만 생각했어.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명령 강제하는 활동으로만 이제 좁게 이해하다가 영미법계 개념 들어오고 나면서부터 점점 어떻게 돼요? 경찰의 임무에는 이렇게 국민한테 질서 유지를 위해서 명령 강제하는 조치만 이 경찰의 임무로 볼 게 아니고 이제 뭐예요? 치안 서비스 제공이라는,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그런 비강제적인 조치들도 경찰의 임무로 이렇게 폭넓게 파악하려는 게 오늘날의 요새 흐름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 밑에 오늘날에는 서비스 지향적인 활동을 통해 적절히 봉사하는 역할의 중요성이 점점 더 증가되고 강조돼 가고 있으며, 결론적으로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는 전통적인 임무로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업무를 위해서 명령 강제하는 거 플러스 범죄 수사, 그다음에 디귿번 새로 이제 좀 강조되는 거 추가돼서 치안 서비스 제공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 근데 하여튼 중요한 포인트는 첫째 전통적인 임무예요. 그래서 이것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하게 고쳐야 될 게 뭐라고요?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이거에 대해서 고찰. 시험은 요거에 관해서 주로 내요.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그래서 그 밑에 3가지로 나눠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여기도 그렇게 쓸까요?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위험 방지 업무. 자, 그 밑에 2줄 써놨는데 거기도 뭐 2가지 공부했어요. 하나 뭐야? 가장 궁극적이고 기본적인 임무다. 밑줄. 가장 궁극적이고 기본적인 임무다. 그래서 이게 가장 다른 업무까지 포괄하는 가장 상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첫째 끝에 국민의 생명, 시체, 재산 보호, 범죄 예방, 진압, 수사도 포함하는 가장 포괄적인 상위의 개념이다. 요거 다 밑줄 쳐주고요. 뒤로 가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거를 쪼개는 거야. 공공의 안녕이란 뭐냐? 공공의 질서란 뭐냐? 위험 방지라는 건 뭐냐? 할 때 위험이란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분석. 그래서 15쪽에 와서 공공의 안녕의 동그라미 1번 중요시. 공공의 안녕이라는 개념 속에는 3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학문적으로 3가지를 포함해. 하나는 뭐예요? 법질서의 불가침성. 그러니까 법질서 유지하는 거. 2번째 뭐예요? 국가의 존립과 기능의 불가침성. 국가의 존립과 기능을 유지하는 거. 3번째 뭐예요? 개인의 권리와 법익 보호하는 거. 이 3가지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공공의 안녕. 이 3가지 개념 포함한다. 그리고 괄호 속의 거는 이제 약간 뭐 학자들의 해석이고 견해 차는 있는 건데, 공공의 안녕이란 거는 이제 보통 우리 법이 문장 몇 조 문장으로 만들어진 법을 성문법이라고 하고, 또 문장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원칙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걸 불문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성문의 법규범의 총체를 우리가 공공의 안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를 구분하는 견해에 따르면 공공의 안녕은 성문의 법규범과 관련된 거고, 공공의 질서는 불문의 규범과 관련된 거다. 이렇게 해서 구분하는 견해에 따르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은 이 공공의 안녕이란 개념 속에 1번에서 봤듯이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법익을 보호하는 것도 있죠. 법적 이익. 따라서 동그라미 2번에 중요한 말. 공공의 안녕이란 개념은 사회라는 공동체의 이익만을, 질서 유지, 공동체 이익만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도 관련돼 있어요. 따라서 2번도 중요하겠어요. 공공의 안녕은 집단의 이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과도 관련되어 있는 이중적 개념이다.
이것도 꼭 체크. 그러면 그 밑에 이제 공공의 안녕의 세 가지 요소들을 다시 분석했죠. 법질서, 불가침성, 법질서 유지하는 거, 국가의 존립과 기능 유지하는 거, 개인의 권리와 법익 보호하는 거. 자, 각각의 읽어나가면서 포인트를 찾아보죠. 법질서, 불가침성에서 동그라미 1번. 여러분, 법은 또 공법, 사법 이런 구분이 있어요. 응? 주로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에 관계된 법이 공법이고, 공익과하고 관련된 법이 개개인들의 이익과 관련된 법이 이제 사법이죠. 주로 뭐 구분론 자체가 또 이제 여러 분야에서 얘기됩니다만은 공법 질서의 침해 이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읽어 나가는데 그 두 번째 줄 끝에 경찰이 권한 발동에서 이제 개입을 할 때 경찰의 개입에 있어서 법익 침해 상태 또는 사회공의 안질서에 위해를 주는 상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경찰이 권한 발동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위반한 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 뭐 책임 능력 이런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 문장 나오죠? 그거 동그라미 B번만 좀 밑줄 쳐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래 가장 간단한 예로 무단횡단하다가 적발됐다, 그죠? 그 무단횡단했다는 법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만 있으면 뭐예요? 무슨 뭐 과태료니 뭐 이런 걸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위반한 자에게 이거 위법이라는 거를 알고 했느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알지 못한 과실이냐 이런 거 안 따진다며. 객관적으로 사회질서 위반했다는 사실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응? 네, 그런 얘기를 말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얘기하라. 그 다음에 B 동그라미 2번 사법질서 침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 읽어보면 사법 그러면 대표적으로 민법이 아마 떠오르면 될 거예요. 민법 같은 거. 민법 규정 위반했다. 응? 뭐 이런 거면 사법질서 침해는 A번 읽으면 원칙적으로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응? 예를 들어서 개인 간에 뭐 돈 빌려주고 받고 이런 이제 사법상의 채권 채무 관계는 그 개인끼리 돈 빌려갔네 안 받네 뭐 싸움 나면 원래 법원에다가 민사소송 내 가지고 재판으로 해결한 거예요. 민사재판으로. 경찰이 개입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원칙은.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뭐랄까 경찰이 개입해서 뭔가 조치를 안 해주면 도저히 뭐 권리자가 자기 권리를 실현할 수 없는 어떤 예외적인 부득이한 경우, 이런 경우에 한해서 경찰이 개입이 가능한데, 거기에 중요한 거는 어떻게 돼요? 원칙은 두 번째 줄에 원칙적으로는 경찰이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응?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와 관련 없는 영역은 경찰이 개입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셋째 줄, 다만 이제 법적인 보호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어떤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든지 그럴 때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경찰이 개입할 수 있다. 그죠? 그래놓고 여러분들이 괄호치고 무슨 원칙이라고 마지막 줄에 써놨어요? 응? 보충성 원칙. 그죠? 따라서 이런 민사관계에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공부합니다만 그 사주소 내의 행위, 사생활에 속하는 행위 순수하게 또 이 민사관계에 속하는 것은 경찰이 개입할 영역이 아니에요. 다만 그것이 공공의 안녕 질서에 관련될 때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 부부 싸움에 경찰이 개입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경찰 개입할 문제가 아니죠. 하지만 이게 도가 지나쳐서 우리 가정폭력이라고 이제 요새는 가정폭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 만들었고, 이게 도를 넘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개입하죠. 응? 그 격리시키고 뭐 이 가정폭력 범죄자 처벌하고 이럽니다. 여러분 또 우리 단적으로 봅시다. 우리 이성 교제할 때 한쪽이 좋다고 약간 싫다는데도 자꾸 따라다녀. 응? 어느 정도까지는 그거는 그 경찰에 개입할 문제가 아니야. 근데 이제 도가 지나치면 어떻게 돼? 이른바 스토커 수준, 그죠? 그렇게 되면 그건 또 이 사회공의 안녕질서에 관계된 문제예요. 경찰이 개입해야 돼. 그래서 스토커로서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도 경범죄 처벌법에 만들어져 있어요, 현재.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자 보자. 여기서 사법질서 침해 문제는 원칙이 뭐야? 두 번째 줄 끝에 원칙적으로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에 관련이 있을 때만, 직접 관련이 있을 때만 경찰이 해야 된다. 이게 경찰 공공의 원칙이라 해서 또 배웁니다. 원칙. 하지만 중요한 건 끝에 뭐예요? 보충성 원칙. 응? 경찰이 제때 개입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뭔가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을 때, 그지? 그래서 아까 스토커 같은 것도 생각해 보면 웬만한 경우는 그 개입할 문제가 아니지만 너무 도가 넘어서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 뭐 범죄로 번질 수도 있어요, 그죠? 감금하고 막, 응? 그런 위험성이 크다 할 때는 그때는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예외적으로만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데 그걸 보충성 원칙이라고 해요. 응? 시험에 이 보충성 원칙 관련해서 문제 낼 수 있어요. 유의해 두고요. 그 다음에 국가의 존립과 기능 보호해야 돼. 특히 이제 국가기관의 기능. 자, 여기서는 포인트가 이제 내용 쭉 읽어보되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대는 외적과 관련해서 국가를 보호해야 되고, 그죠? 경찰은 국가 내부의 사회 치안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 임무를 이렇게 구분해서 맡고 있죠. 그래서 1번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1번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국가의 기관에 대해서 시민들이 비판할 권리와 자유 있어요, 없어요? 국가기관에서 그 비판할 자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 시민들이 정부 비판한다, 정부기관, 국가기관 비판한다, 대통령 비판한다,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거 다 잡아들여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호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동그라미 1번의 넷째 줄도 읽어보면 어쩌저쩌해서 쭉 읽어놔대. 그 동그라미 1번에서 여섯째 줄, 폭력, 또 명예훼손 이런 거 없이 정부기관의 국가조직,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은 그런 게 폭력이나 명예훼손 이런 게 없이 진행이 된다면 그건 경찰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그 정부 비판의 기능, 그 권리, 기본권을 침해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얘기, 폭력이나 명예훼손 없이 표출되는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은 여러 가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개입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폭력적이거나 명예훼손적인 그런 행위가 나온다면 그때 한해서는 개입이 가능하지만 여기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 정도. 그 다음에 개인의 권리와 법적 이익,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보호해야 되는 게 또 경찰의 임무로서 공공의 안녕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의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이게 어떤 재산이라 그래서 뭐 물건에 대한 권리 이런 것만 보호하는 게 아니고 특히 첫째 끝에 뭐예요? 그 인간의 존엄, 명예, 생명, 건강, 자유 및 사유재산, 특히 뭐예요? 뭐 저작권 등 무형의 권리, 우리가 이런 걸 지적재산권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다 개인의 권리 내지 법적 이익 보호해야 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경찰 개입 청구권이라는 이게 나와. 이것도 중요한 개념이에요. 경찰 개입 청구권. 여러분들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법이 어떻게 정하냐면 뭐뭐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뭐 할 수 있다. 법이 이렇게 정해놨어요. 법 규정이 이래. 법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여기 보세요. 뭐뭐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해야 한다 아니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결정권이 경찰에게 부여됐어. 경찰기관에게. 그러면 할지 말지 결정할 권한이 있는데 그래서 요 법이 정한 요건이 해당돼도 뭐예요?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꼭 안 했다 그래서 위법이 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게 원칙적으로 할지 말지 재량 권한이 주어졌다 그래. 재량권이 있다 그러는데 그런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이 아주 위급한 상황에 빠졌어. 응? 어두운 골목길에서 지금 뭐야? 응? 무슨 성폭행범, 강도범하고 부딪혔어. 만났어. 경찰에 지금 구조해달라고 신고가 들어왔어. 경찰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 규정만 보면 할 수 있다. 뭐 출동해서 무슨 구조 조치 할 수 있다. 안 해도 된다? 옛날에는 법 규정이 할 수 있다라고 되시면 안 해도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아니 국가와 경찰 공무원의 존재 이유는 시민의 생명, 시체, 재산 보호하는데 임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회 질서 유지. 응? 그렇다면 법 규정은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서 재량으로 돼 있어도 예외적으로 어떤 상황,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이 급박한 위험에 빠져 있고 그 개인의 노력 갖고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예외적 상황에서는 경찰은 구조 조치를 해야 할 의무 상황이 된다는 논리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들이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경찰 재량의 영으로의 수축이라고 나와요. 재량의 영으로의 수축, 요 말 밑줄 쳐주세요. 재량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권한이
0이 됐다는 거야. 결정권이 0이야 0. 뭐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야. 해야만 하는 의무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재량권 영수축된 상황이라 그래요. 응? 그러면 구조조치를 해야 될 의무 상황이 됐고 이때 국민한테는 어떻게 돼? 구조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응?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구조조치 안 하면 의무 위반으로 위법 이렇게 돼가지고 그 때문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의무가 국가의 배상 의무 발생 이런 논리가 나와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동그라미 3번 경찰 개입 청구권 두 번째 줄에 이제 밑줄 개인의 법적 이익 법익 보호를 위해 괄호치고 반사적 이익 이거 구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건 안 되거든요. 요거는 또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할게요. 반사적 이익이란 건 법이 보호하고 있지 않은 이익이에요. 이런 건 구제 대상이 아니에요. 법이 보호하는 이익만 침해받을 때 구제가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일단 밑줄 개인의 법익 보호 반사적 이익은 안 되고 법익 보호를 위해 그다음 뭐야 재량 영수축 재량권 영수축이라고도 하고 이런 상황일 경우에 개인은 경찰도로 권한을 행사해서 나 구조해달라 그죠? 이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응?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유명한 사건이 오래전 일인데 1968년도에 김신조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라고 그 사건 판결에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어요. 응? 그래서 그것도 밑줄 쳐주세요. 김신조 사건 이런 정도로 기억하면 돼요. 응? 이거 간단히 소개하면 옛날에 그 김신조를 포함한 1968년 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죠. 북한에는 김일성 정권이 있었고 근데 이 훈련시켜가지고 공작원들을 산 타고 우리 청와대 폭파시키라고 난파한 거예요. 한 31명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 근처까지 다 왔어요. 서대문구 좌쪽에. 그런데 이제 이게 검문에 걸리고 뭐 이렇게 발각돼가지고 총격전 벌어지고 해서 다 사살됐어요. 유일한 생존자가 김신조예요. 그 간첩 중에. 근데 이 김신조가 이제 쫓기는 상황에서 그 서대문구 이제 홍제동 거기 동네에서 동네 청년하고 이렇게 대치하는 상황이 됐어요. 우연히 맞닥뜨려가지고. 그래서 그 가족들이 근처에 70m 떨어져 있는 파출소에 지금 이 대치 상황이 있으니까 빨리 좀 와달라고 약 15분 사이에 다급하게 3번이나 요청을 했거든. 그러면 어떤 상황이야 지금? 법 규정에 설령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도 지금 출동해야 하는 의무 상황인 거예요. 응? 근데 안 갔어요. 3차례나 다급하게 요청을 했는데도 70m 거리에서 10m면 뭐 1분 안에 가는 거 아니야. 안 갔단 말이에요. 안 가가지고 이 김신조 총에 맞아서 동네 청년이 사망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 뒤에 이제 물론 김신조는 생포됐고 대한민국으로 이제 전향해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 뒤에 유가족들이 이제 국가를 상대로 경찰관이 지금 이 시민의 생명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조치 취해야 될 권한 발동해서 구조조치 취해야 될 의무 상황인데 그걸 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그 위법이고 그로 인해 피해를 당했으니까 국가가 배상해라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배상 판결을 받아낸 사례예요. 인정한 거예요. 이 상황에 이른바 경찰 재량이 법에 의해서 재량이 주어졌어도 일정한 상황에서는 재량이 없어지고 조치를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 그거 안 하면 위법이 된다. 이런 논리가 인정된 거예요. 그리고 그 위급한 상황에 빠진 국민한테는 구조조치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 이걸 우리가 경찰 개입 청구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요 얘기 경찰 개입 청구권 인정 잘 공부해두기 바랍니다. 최근에 세월호 사건에서도 여러분들 세월호 침몰 사고 있죠? 거기서도 여러분 해경 함장 재판에서 처벌됐어요. 그죠? 왜? 신고 구조 요청 받고도 해경이 뭘 신속하게 출동해서 구조조치 의무를 제대로 했느냐 이것도 쟁점이고 현장에 출동한 그 해경 함장 제대로 구조조치해야 될 의무 이행을 안 했다 그래가지고 재판받았어요. 그래서 재판에서 넘겨져서 형사처벌됐단 말이에요. 응? 네, 자 그런 거와 다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공의 안녕했죠? 그 다음에 공공의 질서란 뭘 말한대요? 여러분 쭉 읽어. 공공의 질서란 그 어느 시대, 그 사회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그 사회의 어떤 지배적인 가치, 윤리관, 응? 이런 걸 말해요. 윤리규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볼 때 셋째 줄에 뭐라고 했어요? 동그라미 1번에서 불문의 사회규범의 총체. 응? 불문의 사회. 아까 공공의 안녕은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가 뭐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파악하기도 하지만 이걸 또 구별하자는 견해가 있는데 공공의 안녕은 주로 성문법이 응?
정하고 있는 사회 질서를 말하는 거고, 이 공공의 질서는 불문의 법, 불문법적으로 이제 요구되는 그런 사회 규범을 가리키는 거다. 그죠? 그래서 밑줄 불문의 사회 규범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 공공의 질서라는 개념은 동그라미 고정된 게 아니라 사회 변화하면 그 사회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사회에 살아갈 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어떤 가치, 윤리관이 바뀔 수도 있잖아.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의 키워드는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이다. 이번 끝에 당연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경찰권 발동의 근거로서의 기능과 한계라고 있죠. 그거는 동그라미 1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경찰이 개입해가지고 국민한테 어떤 조치를 하려면 오늘날에는 국회가 법률로 무슨 상황 되면 무슨 조치해라 이렇게 명확하게 법률로 정해놓는 게 요구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으로 돼 있지 않은 불문의 규범을 근거로 해서 뭔가 경찰이 국민한테 조치하는 거는 가능하면 이 허용을 안 합니다. 잘. 응?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날 거의 모든 생활용에서 꼭 필요하다면 국회가 법률로 무슨 상황에 무슨 조치해라 이렇게 성문법으로 계속 만들어 가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 두째 줄 오늘날 경찰이 권한 발동할 수 있는 근거로서의 이 사회 공공의 질서라 그러니까 공공의 질서를 위반했다 이래가지고 경찰이 그 국민한테 어떤 경찰권 발동에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로서의 역할은 어떻게 돼가고 있다고? 점점 역할이 축소돼 가고 있어요. 그거 밑줄 축소. 경찰권 발동의 근거로서의 기능은 점차 축소 경향. 축소. 요거 단어 유의. 그리고 이 공공의 질서를 위반했다 해가지고 경찰 권한 행사하려면 그 공공의 질서라는 것이 우리 최고법인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질서래야 그거 질서 위반했다고 뭔가 권한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쭉 읽으면 그 합헌성 요구를 받는다 그러죠. 헌법에 합치되는 그런 공공의 질서라고 주장하는 우리 정부 기관 국가가 공공의 질서를 위반했다 이러면서 뭔가 조치를 하려고 그러면 그 주장하는 공공의 질서라는 게 뭐야? 이 헌법의 가치에 어긋나지 않는 거래야 그것을 공공의 질서라는 걸 근거로 국민한테 권한 발동할 수 있다 뜻이 되는 거예요. 합헌성 요구 받는다 이런 정도. 그러면 이러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해서 위험을 방지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데 여기서 그럼 위험 방지하면서 위험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야? 경찰에서 말하는 위험이란 해서 동그라미 1번 가볍게 틀리게 안 나오는 거니까 경찰상의 위험이란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면 첫째 줄 현재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면 가까운 장래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위험이라고 그러고 그런 손해가 경찰에서 말하는 공공 안녕 질서에 대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이미 발생한 경우를 위해라고 합니다. 경찰상의 위해가 생겼다. 위반이 생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외우지 않아도 가볍게 읽고 가도 되는 영역. 이거 틀리게 낼 건 없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내려가서 그러면 1번에서 말하는 손해란 뭔 뜻이냐? 손해란 개인과 그 개인들이 속해 있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법적인 이익이 감소되는 상태를 뜻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 경찰상에 손해 발생했다고 경찰이 뭔가 권한 행사에서 국민에게 불이익 조치 이런 거 할 수 있으려면 웬간한 정도의 가벼운 손해 이런 거 정도에는 함부로 이 공권력 행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질문. 이 경찰상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경찰권 발동하려면 현저한 정도의 침해, 현저한 정도의 손해 발생 이런 게 현저한 침해가 있어야지 약간의 성가심이 있다, 약간의 불편함이 있다고 경찰이 개입해가지고 무슨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닌 거로 본다. 그죠? 그러니까 현저한 침해가 있어야 된다. 응? 그러니까 아까 또 비유하자면 나 싫다는데 저 사람이 자꾸 따라다녀. 이거 웬간한 그럼 사귀려면 누가 먼저 적극적으로 사귀자고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그거는 그냥 용인되는 거고 다만 정말 저 사람이 싫다고 하는데 집 앞에 가서 맨날 기다린다든지 그죠? 응? 직장에까지 계속 전화하고 찾아와서 만나달라고 하는데 정말 싫다는 의사를 명백히 몇 번이고 표현했는데도 계속 그런다. 그래서 일정한 정도를 도를 넘는 정도의 그런 성가심 불편함을 줘야
그것이 스토커 행위다 이래가지고 처벌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런 거로 저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 경찰 개입의 요건이 있어요. 경찰이 개입한다는 건 이제 경찰이 권한 행사할 수 있는 요건. 예. 그 경찰의 개입은 동그라미 1번 여기 좀 중시하세요. 경찰의 개입은 원칙적으로 위에서 말한 위험이 존재하거나 이미 위험이 현실화돼서 경찰상의 위해가 발생했을 때 이럴 때만 이제 경찰이 개입해가지고 권한 발동을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줄은 뭐예요? 아직 위에서 말하는 그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 위험이 생길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미리 사전 배려 차원에서 경찰권 발동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사전 배려 차원의 개입은 허용 안 된다. 1번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뭐 2번은 뒤에도 나오고 하는데, 예. 그 동그라미 2번을 보면 그 사회공공의 안전질서에 대한 위험이 발생된 원인, 위험을 야기한 자가 경찰 책임자란 말이 나오는데 그거는 공공의 안전질서에 문제를 일으킨 자를 말합니다. 응? 그 경찰 책임자가 누구냐 안 따진단 말이에요. 응? 누군가는 따지지 않는다. 응? 그거는 뭐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공공의 안전질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자연력 태풍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동물에 의해서 멧돼지가 갑자기 시내에 출현했다든지 이런 것처럼 동물에 의해서도 자연재해 이런 거 포함하고, 공공의 안전질서에 문제를 일으킨 원인 제공자, 책임자가 없더라도 경찰은 어떻게 돼? 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권한 행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예.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이런 말이 또 있어요. 한편 사회공공의 안전질서에 대한 위험은 경찰권 발동, 경찰 개입이 있기 위한 전제 요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그게 있어야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필요 충분 요건으로서의 그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또 이런 말이 있죠. 예를 들어 봅시다. 거기 뭐가 나왔어요? 우리 한밤중에 차들이 별로 안 다녀, 도로에. 그죠? 근데 횡단보도 빨간불이야. 근데 차들이 안 온다고 무단횡단을 했어. 그래도 어떻게 돼요? 이거 사고의 위험성은 없지 않냐? 차들이 전혀 뭐 다니지 않고 있으니까 빨간불에 무단횡단을 했다 해도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 이거 단속 대상 된단 말이야. 응? 그 이유는 뭐 그래? 교통사고의 위험은 없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바로 위험은 없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이 이 유지, 보호하려고 하는 법 질서를 침해했기 때문이에요. 도로교통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 이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3번. 일단 어떤 사고 발생의 위험 같은 게 있어야 이렇게 경찰이 개입할 수는 있다 할 수 있는 거지만 필수적인 건 아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이렇게 해놨죠. 이는 법 위반 행위로서 도로교통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 이익을 침해했기 때문에 단속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응? 그런 얘기. 예. 그 다음에 마지막 동그라미 4번은 뭐예요? 경찰이 권한 행사할 때 강제적으로 국민의 자유권리 제한 침해하는 강제 조치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서 4번을 봐. 경찰은 국민의 자유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비강제적으로 뭐 할 수는 할 수 있어요. 범죄 예방을 위해서 순찰을 한다든지 장래 위험 방지를 위해서 뭔가 그 비강제적인 권고 뭐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위험 잠깐만요. 예. 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이 권한을 발동할 수 있는데, 거기서 17쪽에 위험 판단과 경찰 개입이라는 부분이 있죠. 거기 한번 일단 세 줄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이 경찰이 이거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판단하고 권한 발동, 이거 다 어떻게 돼? 위험에 대해서 현장에서 경찰관이 판단 내리는 것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판단을 내리고 개입을 해야 돼요. 만약에 위험하지도 않은 상황인데 잘못 판단하고 개입해서 강제적인 권한 행사하면 그거는 위법이 되고 국가의 배상 책임이 성립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세 줄 읽어보면 알 수 있죠. 위험에 대한 경찰관의 판단은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어야 된다. 관련해서 그 밑에 여러분들 생소한 용어 하는데 이거 외우시기 바랍니다. 무슨 단어 나와요? 위험, 혐의, 외관적 위험,
오상 위험. 응? 오상 위험은 추정적 위험이라고 되죠. 자, 위험 혐의 상황이다라는 거 무슨 뜻인가 보세요. 위험 혐의는 자, 출발이 이렇게죠. 현장에서 경찰관이 이제 말하면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려볼 때 이거는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객관적으로 위험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예상은 되지만 그렇다고 확실한 건 아닌 경우를 말해요. 예. 그래서 그 위험 혐의 이 고기부터 이제 보시도록 하죠. 예. 자, 위험 혐의는 의미 알아두세요. 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뭐래요? 위험의 가능성은 예상되는데 그렇다고 확실하지는 않은 경우죠. 예. 이런 경우 요거 알아두시고 이런 경우는 셋째 줄 뭐예요? 위험 조사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뭔가 개입하는 건 가능합니다. 위험 조사하느라고 그런 정도의 개입은 가능하다. 조금 더 중요하게 시험에 가능성이 높은 건 여러분들 거기 외관적 위험이라는 파트예요. 외관적 위험, 자 용어 알아두세요. 외관적 위험은 첫째 줄 보면 객관적인 판단을 내렸어.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객관적으로 판단 낼 때는 경찰 현장에 있는 경찰관만 그렇게 본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기준으로 봐도 이거는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인정이 된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전혀 위험이 없었던 상황을 말하는 거야. 응? 겉으로는 객관적으로 위험한 상황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아니었던 경우죠. 그래서 요 상황, 그 다음에 예를 보면 뭐였어요? 셋째 줄에 순찰 중인 밤에 심야에 순찰 중인 경찰관이 사람 살려 비명소리를 듣고 이거는 뭐라고 생각했어? 막 2층에 어느 건물의 2층에서 막 사람 살려 소리 나고 막 뭐가 부수는 소리가 나고 막 이래.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거는 뭔가 저 안에서 무슨 강도가 있었거나 무슨 상황이 있는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뭐예요? 출입문 부수고 들어갔다 그러죠? 가서 딱 들어가 보니까 뭐예요? 귀가 어두운 노인이 TV를 크게 틀어갖고 형사 범죄극 하고 있는데 거기서 비명소리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는 전혀 위험 상황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를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경찰이 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출입문 부수고 들어간 행위, 이 개입 조치하는 거 이거 위법이라고 해야 돼, 적법이라 해야 돼. 자,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고 개입했기 때문에 여섯째 줄 뭐라고요? 중요한 단어 적법한 개입이에요. 적법. 그러면 적법한 조치가 되면 그로 인해 피해가 생겼어도 손해배상은 문제가 안 됩니다. 이때 적법한 개입인데 경찰이 적법한 권한을 행사했는데 상대방의 재산 피해 생긴 거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손해배상이라고 하면 안 되고 손실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법한 개입 이때 경찰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다만 그 적법한 경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요. 상대방 피해자는 손실보상 청구권이라는 게 인정되고. 자, 연결해봐요. 이거는 외관적 위험은 객관적인 판단을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개입을 했는데 실제 상황은 위험 상황이 아니었던 경우, 이런 경우를 외관적 위험 상황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 경찰의 개입은 적법한 개입이고 따라서 경찰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다만 재산 피해 생긴 거에 대해서 국가의 보상, 배상이라고 하면 안 되고 보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밑에 오상 위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경찰관이 판단을 잘못한 거야. 전혀 객관적으로 볼 때도 위험 상황이 아닌데 위험이 있다고 잘못 판단하고 권한 행사한 경우를 오상 위험. 오가 오류할 때 오잖아. 잘못 생각하고 개입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셋째 줄 어떻게 돼요? 의무에 어긋난 위법한 개입이 돼요. 그죠? 위법한 개입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위법한 경찰권 발동으로 발생한 피해 물어주는 거 배상이에요.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고 경찰관 또 책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요거 잘 공부해 두세요. 응? 오상 위험 혐의, 외관적 이런 거 뜻과 어떻게 해결되는지 구분을 잘 해두기 바랍니다. 자, 우리 경찰의 기본적 임무와 수단 부분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거에 관련된 얘기고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추가적으로 범죄 수사 업무, 그 다음에 뭐예요? 응? 치안 서비스 제공 업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건 별건 없고 다만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 동그라미 2번 강조할게요. 나머지 읽어주세요. 동그라미 2번 범죄가 발생한 경우 경찰은 피해자가 고소를 해와야만 수사하도록 돼 있는 몇 가지 종류의 범죄가 있는데 그게 이제 친고죄라고 하죠. 그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범죄 발생하면 수사 의무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수사하여야 된다. 따라서 이건 재량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예요. 하도록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이 점이 뭐하고 달라? 일반적인 행정경찰 사무 수행할 때하고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경찰 관련 법은 뭐뭐하면 뭐뭐 조치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상황 판단을 하고 경찰이 조치를 할 건가 말 건가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하고 비교해서 범죄 수사는 기본적으로 의무사항이다라는 거. 그죠? 요 점을 강조합니다. 동그라미 2번 요것만 중시하면 돼요. 그러면 읽으면 나머지는 뻔한 거. 그 다음에 뒤에 치안, 다음 페이지 18쪽에 치안 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서 거기도 이건 주로 이제 오늘날 비강제적인 어떤 서비스 제공이 강조된다 하는 얘기를 써놓은 거고요. 읽고 지나가도 돼요. 그 다음에 제주자치경찰 사무는 특별하게 시험에 나올 부분은 아니고 참고사항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자치경찰제 시행한다 그랬죠. 그래서 제한적으로 한 5종류의 업무를 처리하게 돼 있는 거 그거에 대해 소개해 놓은 거니까 참고사항으로 그냥 읽고 지나가세요. 그 다음에 경찰의 수단 얘기하죠. 크게 보면 뭐겠어요? 강제적인 수단, 권력적인 수단과 비강제적인 수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시험에서 큰 논점은 안 되고 이제 전통적으로 경찰은 국민한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위험 방지에서 명령 강제하는 수단, 권력적인 수단을 주로 써왔는데 점점 더 비강제적인 수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민한테 할 때도 강제적인 수단이 일단은 뒷받침이 되긴 하지만 사람한테 강제부터 먼저 하는 거는 일단 감정적으로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서비스적인 활동, 비강제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비중이 커져가고 있는 추세다. 물론 기본적으로 주가 되는 건 강제 수단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논점은 없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19페이지에 경찰 활동의 유형 해가지고 이제 경찰 활동의 주된 부분은 뭐 행정처분, 즉시강제 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권력적인 조치들이 제일 많지만 비강제적인 활동 유형들도 있다 하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에 불구하고 꼭 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참고사항 정도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뒤에 또 공부하고 하면 당연히 자동으로 알게 되는 그런 영역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시간 마무리하자면 이 시간에 공부한 것은 경찰의 기본적 임무와 수단이라는 파트였는데 이때 경찰의 기본적 임무로서 3가지가 논의된다. 그죠? 근데 기본적 임무에 대해서 우리나라 경찰 조직법인 경찰법에서도 작용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도 양쪽이 다 똑같이 7가지로 규정을 했는데 그 7가지 모두를 포괄하는 가장 상위 개념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 공공의 안녕의 요소 3가지 이제 공공 질서 그다음에 위험에 대한 판단 이런 얘기들을 주로 했어요. 시험은 여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나오게 되면 매번 나오는 건 아닌데 나오면 이 부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이 자 당부합니다. 여러분한테 우리 경찰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 데 있어서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우리 경찰학계로는 어려워서 점수 못 맞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데 쉬운 대신에 어떻게 될까요? 암기를 철저히 해야 돼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문제 유형법은 아주 좀 치사하긴 해요. 글자 하나를 살짝 바꾸고 뭐 할 수 있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은 치사한 문제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커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금 여러분들 공부 시작할 때 그 열정 있죠? 내가 되겠다 하는 이 열정만 꾸준히 유지해 가면서 암기 반복을 통해서 암기만 한다면 경찰학계는 고득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마음가짐을 내년 시험 볼 때까지 유지해 가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파이팅입니다.